대림미술관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케이이치 타나하미 특별전은 전후문화, 대중매체, 기억과 꿈, 죽음과 낙원 등의 주제와 매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화려한 색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구축해온 작가의 창작여정 전체를 확인하며 그만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아시아 팝아트의 선구자로 인정받으며 동양의 앤디 워홀로 불리우는 작가 케이이치 타나하미는 스스로를 이미지 디렉터라고 지칭하며 고급과 저급,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타나하미는 1936년 일본 도쿄에 있는 섬유 도매상의 장남으로 태어나 1945년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습니다. 도쿄 대공습 당시 9살이었던 작가는 가족들과 함께 방공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때 밤하늘 전체를 덮은 진홍빛 화염이 무지개 다리처럼 반원을 그리며 아름아름 일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리 밑에는 현실이 아닌 심오하면서도 신비한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작가에게 있어 다리란 현실과 이상을 잇는 상징적인 주제가 됩니다. 미디어 작품과 병풍 형식의 회화는 모두 제목이 100개의 다리인데요. 작품 속 다리들은 불가사의한 전설을 배경으로 세속과 신성, 이승과 사후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동시에 그 세계들을 연결하는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타나하미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그림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순수 예술을 전공하지 못했고 대학 졸업 후 광고대 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의뢰가 들어오자 약 2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향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실크 스크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1968년 주류 문화를 반대하는 성향의 미국 잡지 아방가르드가 주최한 반전 포스터 대회에 출품하고 상을 받습니다. 화려한 색상과 만화에서 영감받은 레이아웃, 하프톤으로 된 배경과 이미지를 표현한 회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전쟁과 밀접한 작품으로 타나하미는 전쟁 당시 할아버지 댁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당시 할아버지 댁 거대한 어항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조명탄이 쏟아지면서 어항 속에도 들어가게 되고 금붕어와 함께 반짝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방공호에서 바라본 경험은 그에게 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자주 사용하게 되는 모티브 중 하나가 됩니다. 타나하미는 미국 영웅 만화와 일본 만화의 이미지를 혼합해서 자신의 모습을 풍자적인 팝아트 스타일로 표현합니다. 이미지가 우후죽순 쏟아지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주제로 제작한 것인데요. 예술가로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아트북입니다. 그 당시에는 작품을 갤러리 벽에 걸어 전시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한번 책으로 출간해보면 어떨까 해서 아트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967년 뉴욕으로 첫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타나하미는 앤디 워홀의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앤디 워홀은 대중적인 아이콘을 소재로 예술을 상품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가이죠. 그렇게 대중문화의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이미지를 주제로 한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만든 초기작이 오더메이드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겹쳐서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냈는데요. 오더메이드 글씨는 가까이서 보면 하프톤 기법이 사용되었고 기성복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주문 제작이라는 모순된 제목을 붙이며 소비 문화에 대한 아이러니를 표현했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콜라주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삼촌이 군인이어서 이곳저곳에서 그림, 잡지, 엽서, 미국 만화책을 대량으로 수집해 유품으로 남겨주었는데요. 그런 자료들과 당시 일본 대중매체 속 이미지를 활용해 서로 각기 다른 이미지를 조합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1967년부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집 창고를 청소하면서 300여 점을 발견하는데요. 이때부터 대중에게 공개되며 작가도 이 시기의 작품을 다시 보며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에는 1층에서 만나본 무지개 다리와 그 주변으론 모든 아이디어의 원천이다라고 말하는 직접 제작한 꾸미기 스크랩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기억 저편에 존재하는 어떤 무의식의 단편들이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이 온실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자생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일레스 섹션은 타나하미의 독보적 작업 스타일의 기반이자 창의적 원동력이 되었던 생애 경험이 담겨있는 공간인데요. 1981년 디자이너로 활동 시 계속 밤을 새다 보니 40대의 결핵을 앓게 됩니다. 4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며 생사를 넘나들다 보니 약의 부작용으로 강한 환각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병원 뜰에 소나무가 흐느흐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 전 그림책에서 보았던 살바도르 달리 그림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 또한 놓치지 않겠다며 투병중 노트 10권에 달하는 분량으로 기록을 남기고 퇴원 후 자신이 본 환각 이미지와 노트 기록을 참고해 이 시리즈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본어로 늘 푸른 소나무라는 뜻을 가진 토키와 마츠라는 작품은 격렬하게 굽이치는 소나무는 생명력을 상징하며 그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앞으로 자주 사용하는 모티브가 됩니다. 병에서 완벽히 회복된 후 본격적으로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조각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제작된 조각 작품들입니다. 병이 호전된 후 한층 자신만의 표현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던 시기로 어린 시절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전통 소파로 2004년 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능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면 가구도 작품으로 기능해보면 어떨까 하는 도전 정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조각 작품들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집 입구처럼 보이는 아틀리에가 있습니다. 드로잉들이 빽빽하게 채워져서 마치 미로처럼 보이는 이곳은 작가의 작업실 일부를 재현한 공간인데요. 드로잉들을 보시면 주변에 색깔칩이 붙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컬러 샘플칩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작업을 디지털화하기 전에 구성이나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타나아미는 아날로그 버전에서 마지막으로 색상을 확인하고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세가 신체 일부분이 어딘가 변형돼 보이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작가가 2000년대 중반 시부야 거리를 걷다가 탈색머리를 하고 짙은 화장을 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작품 속 금붕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원래는 금붕어라는 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붕어가 여러 번의 품종 개량을 거치며 관상용 물고기가 된 것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시부야라는 거대한 어항 속을 떠다니는 금붕어가 아닌가 하며 도감이 탄생했습니다. 욕망의 애매한 대상들이라는 작품은 드로잉을 아이디어 구상 단계의 결과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담아낸 일종의 완성본으로서 드로잉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곳은 작가가 자기 자신의 기억 검증을 시도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일본에는 자신을 보다 깊이 알기 위해 무려 40년 동안 매일 꿈을 기록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작가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기억 일기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매일 저녁 8시 어릴 적 밥상에 앉아 그림을 그렸었던 것처럼 낮에 식탁 위에 앉아 드로잉을 합니다. 항상 기억 저편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품 뒤편의 기억의 흐름을 기록한 포스트잇도 함께 부착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탄생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한 작품 한 작품 보다 보면 거북이, 달팽이, 귀처럼 생기는 형태도 보이는데요. 가느다란 선들이 겹쳐 보여서 다른 생물로 변화하는 듯한 역동성을 표현했습니다. 3층의 마지막 공간입니다. 떠오르는 화가가 있죠? 피카소의 그림이 연상되는데요.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밖에 잘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작가도 당시 계획한 모든 활동이 취소됩니다. 그는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아틀리에 한편에서 우연히 자신의 과거 작품 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피카소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1993년작 엄마와 아톰입니다. 그때 영감을 받은 피카소 작품이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뒤에서 엄마가 받쳐주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전반적으로 둘러보시면 어머니와 아기의 모습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목적도 마감 일자도 없이 피카소의 그림을 무작정 따라 그리게 됩니다. 기술을 배우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에서 피카소의 색채 사용 방식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작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만의 해석이 가미되는데요. 그림을 보지 않고 그림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억에만 의존한 채 700여 점에 달하는 그림이 탄생하고 이것들은 죽기 직전까지 이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탐구와 수행에 가까운 끝없는 실험의 결과물인 것이죠.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이 뒤섞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반영한 대형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큰 병을 앓았던 작가에게 죽음이란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죠. 작품 속에는 거친 파도 위를 떠다니며 전쟁 장면을 연상시키는 전투기라든지 금붕어, 소나무 등이 복합적으로 등장합니다. 군데군데 닭의 형태 보이시나요? 전쟁과 상당히 밀접한 소재인데요. 어느 날은 수백 마리의 닭을 기르는 이웃 농가로 피신을 했는데 공습 경보가 울릴 때마다 이 닭이 소란스럽게 우는 것을 보고 애석하게 느끼며 닭의 벼시 화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닭인 전쟁의 공포와 폭격의 화염을 상징하며 군데군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타나아미는 기업과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대가라고도 불리우죠. 일본의 전설적인 만화가라고 불리는 토지오 아카츠카와의 협업작입니다. 10대 시절 만화가를 꿈꿨던 작가이기에 아카츠카는 작가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아카츠카가 세상을 떠난 후 협업했습니다. 일본의 석판 인쇄 공정이 종료되는 것을 기념하며 한 출판사에서 의뢰받게 된 것인데요. 그 작품이 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회화와 입체 작품까지 추가로 제작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본 전시관 외에 미술관 옆집으로 공간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대림미술관 개관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미술관 옆집에서는 바비, 아디다스, 스투시 등 여러 브랜드와 콜라보한 오브제가 준비되어 있고 영화, 애니메이션, 도서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렬한 삶의 기억과 경험을 양분 삼아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창조했던 아시아 유일무이한 오리진을 잠시나마 경험해 보셨길 바랍니다.